2002년 9월, 스웨덴의 제산도시 말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곳의 코컴스 조선소에서는 1500톤급 펜더리 크레인이 해체되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크레인은 단순한 공업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조선업의 상징이자 번영의 증거였으며 조선업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스웨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징적인 크레인이 한국행 선박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크레인의 선적을 보도하며 말메가 울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부두로 몰려와 이별을 고하며 크레인이 실려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이 장면은 유럽 조선업의 종말을 의미했고 동시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말메의 눈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일본과 서구 열강들의 기술을 겨우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닌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이었고 숙련공과 기술력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시절 한국인 노동자들을 단순 노동에만 투입하며 핵심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했고 해방 이후에도 조선업을 주도할 상급 기술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부흥을 이끈 숨은 영웅 중 한 명이 바로 김재관 박사였습니다. 그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조선업과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철강 및 조선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대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수출이 증가하면 반드시 해상 운송이 필요해질 것이므로 선제적으로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곧바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불러 배를 만들라는 특명을 내렸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조선업의 기술을 습득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유럽 조선 강국들이 사용하던 대형 크레인을 도입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 말메의 눈물이었던 펜더리 크레인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크레인은 단돈 1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물론 법률상 효력을 위해 1달러라는 명목상의 가격이 책정된 것이었고 실제 해체와 운송 비용은 모두 인수자인 현대중공업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체부터 선적, 운송, 설치, 재가동까지 총 2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0년이나 사용한 낡은 크레인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능의 새로운 크레인을 제작하는데 2배 이상의 비용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말메 조선소가 폐쇄되었음에도 크레인은 철저하게 관리되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이를 즉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말메에서 떠난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의 해양공장에 설치되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선박 건조 도크에서 블록을 조립하는 데만 사용되던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제어장치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활용 범위를 확장하면서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 선박을 조립하는 육상 건조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거대한 도크에서만 선박을 조립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공법을 통해 도크 없이도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초대형 크레인이 필요했고
바로 말매의 눈물이었던 펜더리 크레인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700톤이 넘는 거대한 블록들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크레인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선박 조립뿐만 아니라 원유 저장 설비, 시추선 건조 작업에도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인양 능력을 1500톤에서 1600톤으로 업그레이드하며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성장하면서 현대중공업은 2009년 4월 1,400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490m, 폭 115m, 높이 13.5m에 달하는 초대형 도크 H 도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말매의 눈물과 동일한 크기의 크레인을 한 대 더 제작하며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초대형 선박 및 해양 구조물 건조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건조 속도도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말매의 눈물을 통해 건조된 선박과 해양 구조물은 82척, 총 18,878톤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2008년 프랑스 토탈사가 발주한 저장 용량 100만 배럴 규모의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FPSO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선업은 영원히 호황을 누릴 수 없는 산업입니다. 유럽의 조선업이 몰락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중국과 싱가포르가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매는 조선업의 패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조선업계는 말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2018년 유럽 순방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말매를 방문해 지속 가능한 산업 모델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며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철스크랩, 고철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원료전쟁 이가시화됐다. 2년 전 글로벌 철강업계가 앞다퉈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면서 전기로와 친환경 원료인 고철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부터 예견돼 왔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폐기물 선적 규정 WSR 개정안을 채택했다. 호주 철강업계는 수출 금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은 올해 수출이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철 원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근 이딴 수출 규제에 대해 각국의 원료 보호주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순 규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래 원료 시장 수급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연간 500만 톤 규모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남아 튀르키예 등 글로벌 고철 수급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각 제강사, 고로사마다 이번 규제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은 각양각색이라면서도 수입 환경에 대해 긴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은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료 전쟁은 점점 현실화되는데 국내 제강사들은 어느 수준까지 대비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외국가의 철스크랩, 고철, 수출을 규제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 WSR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각국에 따라 여건은 다르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수급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안 채택은 무엇보다 자국 내 철강업계 원료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엑셀 에거트, 유로퍼, EUROFER,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EMVI-가 폐기물 수송 규정을 통과시킨 이후 2030년까지 시행될 녹색 철강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고철을 필요로 하고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의 순환경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폐기물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수출되는 자원은 유럽의 높은 환경 기준에 따라 새로운 철강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에 따라 철 및 비철 고철을 포함하는 회수용 비위험 폐기물 수출은 승인을 신청하고 제3자 감사를 통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OECD 국가에만 허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OECD 국가들에 대한 폐기물 수출을 모니터링해 출하량이 규정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자국 내 생활 폐기물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로퍼는 WSR 입법의 다음 단계는 OECD 국가양 수출에 대해 더 강력한 모니터링을 구현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조화로운 정의를 설명하여 WSR의 핵심 부분인 감사 시스템이 보다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재활용무역협회 유릭은 WSR 개정에 대해 대륙의 금속 재활용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체 재활용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독일 무역그룹인 VDM은 비유럽 시장에서 구리, 알루미늄 또는 철 스크랩 구매자에 대한 불특정 감사는 불필요하게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 재활용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재활용무역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WSR 개정으로 금속재활용업자들은 최대 80%가 이직하고 50% 이상은 실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단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을 OECD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감시하기 위한 구체적이지 않은 약속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EU의 고철 수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의 창을 열어놓았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의 이 법안은 알루미늄, 구리, 철 스크랩 등에서 아시아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튀르키예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2위 규모의 고철 수입 국가다.